117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문제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자산 부채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 맞죠?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채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지요. 잘못 연결된 거 정답은 2번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선급비용은 유동자산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런 그 이론 개념은 각가지 전문 자격증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요런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회계학 여러 가지 그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연구 단계는 그냥 연구만 하는 거고, 개발은 특허를 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 이 구분이 좀 곤란할 때는 그냥 연구비로 처리해요. 경상연구개발비, 그래서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요거 1번은 맞아요. 옳은 것은.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할 영업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절대 인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자산을 과대평가하게 되거든요. 자본도.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회사를 비싸게 주고 취득할 때 그때만 인식합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으로. 이건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개발 단계에서 하고 개발 단계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할 때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어떠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말이에요. 무형자산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야 맞아요. 관련 법령에서 뭐 30년까지 요거는 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30년도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 그런 게 없을 땐 20년 내로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얘기는 옳은 것은 1번이죠. 다음 중 채무증권으로만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뭐냐? 채무증권은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했을 때 단기매매증권은 채권하고 주식하고 다 요걸로 처리해요. 매도가능증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요거는 그 주식만 해당돼요.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요 3번이 답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선 돈을 갚아야 되겠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은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이게 사실 감가상각은요, 비용 배분이 원칙이에요. 자동차 한 대 샀다. 근데 5년 탈 수 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자동차 값이 제로가 돼서 5천만 원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계장치나 뭐 이런 일반 자산은 다 정렬법을 채택해야죠. 정액법은 구축물하고 건물만 정액법을 채택합니다. 내용연수 도중,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사용을 쓰다가 이제 안 쓰고 이제 이거를 그냥 처분하려고 그래요. 유형자산은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쓰다가 이제 기계 이거 팔아버릴 거야 했을 때는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2개 뺀 거 그 현재
실제 그 자산으로 그냥 표시해요.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이익이 매기간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연수합계법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해요. 이거 다 더하니까 15가 나오죠. 그러면 1차 년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생각한다. 잔존가치가 10만 원이 있다. 사실 잔존가치 거의 없는 걸로 봐요. 정률법을 위해서 5% 정도로 인정하는데 첫 해에는 15분의 5예요. 역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똑같이 하고 15분의 4.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똑같이 하고 15분의 3.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분의 2.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상각은 똑같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 곱하기 15분의 1이니까 점점 액수가 줄어들겠죠.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감소하는 방법. 감소하는 게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정률법하고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기업회계 기준상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요, 제가 오류 수정에 관해서는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러분 프린트 책에 몇 쪽에 있냐면요. 그 4쪽에 6번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오류 수정. 예를 들어서 전기의 오류를 범했어. 잘못 기장했어요. 근데 그게 중대한 오류는 300번대 코드를 사용하고 중대하지 않은 거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300번대는 자본 코드예요. 2월 이익요금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한 회계 처리, 회계 측정의 오류, 회계 처리의 누락, 잘못된 처리, 중대한 오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합니다. 전기 거를 잘못 작성했다라면 전기 거를 고쳐야 돼요. 단기 거를 잘못했다면 단기 걸 고치고, 요 밑에 분계는 참고로 하세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류 수정은 과거에 우리가 처리를 잘못한 거를 이제 단기에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하는데, 전기 거의 오류가 전기 거를 잘못 작성했으면 전기 걸 수정해야지 단기 걸 수정하면 안 돼요.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의 손익, 즉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이건 영업의 손익 900번대 코드로 이렇게 합니다. 900번대 코드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900번대 코드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수정은 발견 당시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전기 이전에 그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돼. 발견 당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게 아니고, 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기할 때 이제 2월 잉여금을 수정한다 그러는데,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그래가지고 그 중대한 오류는 그 300번대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계를 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맞아요. 그래서 오류 수정은 잘못된 회계 처리를 했을 때는 그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제조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형태로 오른 것. 전기요금은 이제 변동비 중에
변동비 중에 그 준변동비에 속하죠. 이제 여기 이렇게 기본 요금이 있고 쓰는 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제조간접비에 속하기 때문에 변동원가이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예요. 여기 준자가 빠졌지만 여기에 준변동원가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변동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니까 가공원가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제공품의 가공원가,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그러고 이제 여기 기말제공품, 여기 제품 나오죠. 물론 여기 이제 기초제공품이 있겠죠. 기초제공품. 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요 두 개, 직접 농업이나 제조간접비, 요거는 가공비에 속해요. 제품을 만드는 거. 직접 경비도 가공비에 속해요. 그래서 요 제조간접비에 속하기 때문에 요거는 가공원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또 그렇게 해도 되고, 재료비, 농업비, 경비로 해서 단기 총 제조비용, 단기 총 제조원가,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품 빼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것만 들어가야 돼.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 맞고, 기말제공품도 맞고, 기말 원재료 제고액도 맞아요.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제고액이다 매입도 하고, 원재료 매입도 하고 기말 원재료 빼니까 이것도 맞는데, 기초 제품 제고액은 이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기초 제품,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하면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7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성품 환산량이란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0개가 기말제공품으로 남았고, 요것이 뭐 이제 60%만큼을 진척이 됐다. 그러면 6, 5, 30, 300개, 기말은 3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게 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합쳐서 1300개.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을 할 때는 완 플러스 말, 선입선출법일 때는 완 초말,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 구했죠. 요 차이는 기초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기초가 없다면 결과는 똑같죠. 그 다음에 동종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의 공정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죠? 대량으로 생산하고 제품의 종류가 같은 거고, 연속적으로 공정별로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거죠. 정유업, 화학공업, 시멘트공업에 적합하다. 맞아요. 4번은 원가 정확성이 높으며 작업원가표를, 이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개별원가 계산표. 작업원가표는 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제품별로 계산하니까 원가의 정확성이 높죠. 예를 들면 배를 만들 때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지금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군함을 만든다, 여객선을 만든다, 화물선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각각의 제품별로 다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표, 원가표를, 작업원가표를 원가자료로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때 9번은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제조원가를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원가는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직접 재료와 직접 농무 원가에다가 뭐만 플러스 해주면 되냐면, 제조 간접비 예정액을 플러스를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제조 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한다. 예정 배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간접 원가, 총 원가 예정이 500만 원 나와 있어요.
500만 원이 총 원가고 예정 작업 시간이 5,000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단가가 1,000원이 나오죠. 단가 1,000원 나오죠. 이거 나누면 단가 1,000원 나오죠. 5,000시간 나누니까 이게 1시간당 예정 배부율, 1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1,000원이야. 그런데 예정 배부액은 실제로 기계가 작업한 시간, 예정 시간은 요거 예정 이렇게 나눠 갖고 1,000원 구한 다음에 이 1,000원을 4,000원에 곱하는 거예요. 4,000원에 곱하니까 4,000시간에 곱하니까 제조간접비는 40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밥 먹으러 가기로 예정했는데 1인당 만원씩 15명이 들어가서 15만원 예정을 해서 15명 가면 1인당 밥값이 만원씩 들어갈 거로 예정했는데 실제로 밥 먹으러 간 사람은 13명이야. 그러면 예정액은 어떻게 되느냐? 1인당 만원씩인데 13명 갔으니까 예정액은 15만원이 아니라 13명에다가 만원 곱한 13만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밥을 먹었더니 1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그건 실제 배부액이고 예정 배부액은 13만원이고 그러면 이건 과대 배부가 된 거죠. 유리한 차이가 된 거예요. 예정보다 적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정 배부액 계산할 때 예정 배부율을 요게 예정 배부율이에요. 요 예정 배부율을 실제 여기에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요 곱하니까 400 나오니까 요거 다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00만원 나오죠? 1,000만원.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400만원에 1,000만원. 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부문비 계산은 우리 프린트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직접 배부. 직접 배부는 오히려 더 쉽죠. 상호변법은 아예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고, 단계식 배부법 지난번에 한번 풀어봤죠. 좀 복잡했죠. 배부된 거 갖고 합쳐서 또 했는데, 직접 배부법은 그냥 배부만 하면 돼요. 보조부문비의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면 제조부문 B에 여기에 배부될 보조부문 원가는 얼마냐? 그럼 여기에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렇게 요 두 개. 자, 그러면 X 보조 부문이 있어요. 보조 부문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10만 원 갖고 이건 필요 없어요. 직접 배분. 요 두 개, 요거 지금 1000분의 600이야. B 거만 구해.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00분의 600 하니까 10만원 곱하기 1000분의 600 하니까 6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30만원 곱하기 요거 300개 300개 두 개니까 똑같죠? 5대5. 그러니까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 그럼 합치니까 얼마예요? 21만원 나오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요거 기준, 요거까지 합친 게 아니라 요거는 직접 배법은 보조부문 무시하는 거니까 10분의 6, 그 다음에 6분의 3, 요거 곱하기,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이거 프린트에 제가 그 답을 자세히 써놓고 설명을 그때 했었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계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상호주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인한테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갖고 지금 중국인들이 땅을 여의도에 뭐 몇 배를 사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강남에도 땅을 뭐 현찰 가지고 엄청 많이 사는데 우리는 중국 가서 땅을 못 삽니다. 걔들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국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 만약에 우리나라 땅 다 사버리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못 사게끔 개정을 한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땅을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못 사게 하고 우리는 사게 하니까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도 영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그 나라가 적용해주면 우리나라도 적용해주는 게, 이게 세법이든 모든 법은 전부 다 상호주의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 안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신고 납부는 해줘야 돼요. 낼 게 있으면 내고 환급 받을 게 있으면 환급해야 돼요. 세율만 0이에요. 세율만. 영세율이란 건 세율만 0이지 모든 그 납세 의무나 신고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로컬 LC에서 이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사람한테 그 원재료 요거로 이제 사오든가 아니면 국내 사람을 통해서 수출하든가 그러면 영세율을 국내 사람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어차피 수출할 거니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그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무조건 선적일이에요. 수출할 때는 우리가 수입할 때든 수출할 때든 선적일입니다. 선적. 특히 수출할 때는 배에다가 실는 그 날짜 환율로 적용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는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위탁 판매의 경우는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럼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한 때, 이 물건을 판매 시에 판매한 때의 매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부탁할 때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여러분들이 커피 뽑아 먹느냐고 300원, 500원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가 원래 매출은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모르니까 돈 꺼낼 때 그때 매출로 잡는다 이 소리예요. 그때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죠. 1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납부. 각각의 신고나 세금연서 발행은 각각 해요. 지점이 10군데 있다. 그럼 본점까지 뭐 11군데다 그러면 다 각각의 사업자 번호 갖고 각각 신고하고 세금연서 발행하지만 납부는 그거를 다 이렇게 퉁치고 이제 내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게 있고 낼 게 있으면 퉁쳐가지고 차액만 납부하면 돼요. 또 차액만 돌려받든가.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제도의 주사업장 분사무소도 가능합니다. 분사무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총괄납부 신청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전이에요. 개시일 20일 전에 우리는 총괄납부 할게요 라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종료일이 아니라 개시일 전에.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받는다. 이 단위과세 제도는 지점이 10개 있고 본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사업자 번호 하나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발행하고 다
저 신고하고 다 그래서 하나로만 하니까 이것도 퉁쳐가지고 할 수 있죠. 낼 거 받을 거 다 퉁쳐가지고. 이건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 직매장 만출은 재화의 공급 의제에서 배제된다. 재화 공급을 안 본다 이거예요. 의제는 본다. 그렇게 간주한다 이건데, 이건 뭐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 번호 하나니까 뭐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공급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채택하지 않을 때는 직매장 만출, 직매장 만출은 요거는 그 공급으로 보는데 원가로 세금에서를 발행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그러니까 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인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인데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건 초과되면 이건 다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냥 그 해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나 교육비는 올해는 올해로 끝나요. 그러나 기부금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 넘긴 거 기부금을 다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4번이 답이고요. 15번.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한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소득을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이거 틀렸어요. 옳은 걸 말했죠. 소득이요, 직장을 동시에 두 군데 다녀. 그리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세금 왕창 두들겨 맞아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번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가 이를 합산하여가 중요합니다. 한 곳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 의무는 없어요. 이거 연말정산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니다가 우리 회사로 옮겼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전에 있는 회사 것까지 합쳐서 연말정산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 다니고 또 다른 회사를 동시에 다녀. 그럴 때는 합산해서 종합신고해야 돼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 두 군데 사업장을 운영했었는데, 그 사업장에 거기서 월급 증걸로 하고 또 내 사업장에서 월급 증걸로 하고 다 사업자 등록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근데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서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각각의 그냥 원천징수만 해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세금이 와장창 300만 원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럼 알아서 니들이 신고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니들이 종합신고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두 군데서 타면 여러분들이 신고해야 돼요. 그거는. 그 회사가 신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말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했다면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다. 이제 월급도 타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종합신고해야 돼요. 금융소득만 3천만 원 있는 자는 안 돼요. 2천만 원 이하자, 2천만 원까지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됐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됐기 때문에 요거는 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서 15번까지 이론을 풀었습니다.